10페이지고요.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인데요. 네, 화석에 대한 내용이에요. 얼핏 봐도 다 그냥 외울 것들이겠죠. 그죠? 한 장만 넘겨보시면요. 지질시대 구분이라고 해가지고요.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좀 들어본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지? 어떤 화석들이 있고 어떤 생물들이 살았고 어떤 환경이었는지를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요. 10페이지 다시 볼게요. 화석에 대해서 너무 잘 알 거고요.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이 남아있는 걸 말하죠. 그래서 기출해 놓으시고요. 화석에 대한 정의, 생물의 유해, 흔적. 근데 보통 이제 생물 자체뿐만 아니라 생물이 살았던 환경이 있죠. 그런 환경들도 보통은 이제 화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만 참고해 주세요. 화석은 대부분 퇴적하면서 발견돼요. 그래서 그것만 한번 이제 위에다가 혹은 옆에다가 한번 해주세요. 변성함이라든지 화성암 같은 경우는 열에 의해서 혹은 압력에 의해서 변성되잖아요. 암석 자체가 변성되니까 화석이 남아있지 않겠죠, 거의. 그래서 화석은 대부분 퇴적하면서 발견돼요. 퇴적된 지층에서 발견된다. 예를 보시면요, 생물의 뼈,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겠죠. 뼈나 몸체, 그 다음에 발자국 같은 것들, 뭐 공룡 발자국 같은 것들 있죠. 그리고 생물이 뚫은 구멍, 그러니까 생물 자체 말고 그 환경이라든지 생물에 의해서 생겨난 현상,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화석이라고 하고요. 너무 잘 알겠지만 공룡알 같은 것도 알이죠. 알 같은 것도 공룡알 같은 것도 이제 화석으로 분류가 되고요. 이제 뭐 배설물 이런 것들도 이제 화석이라고 한다고 해요. 기어다니는 흔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라기 공원 같은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빙하라든지 호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식물에 진액이 들어가 있는 진액이 암석화된 걸 호박이라고 하잖아. 그 안에 만약에 모기가 있다. 이것도 화석인 거예요, 그렇죠? 주라기 공원에서 그 호박 안에 있는 모기의 DNA에서 공룡 DNA를 뽑아낸 다음에 복제를 하잖아. 그치? 그래서 다시 생물의 뼈나 몸체, 발자국, 생물이 뚫은 구멍, 그 다음에 알, 그 다음에 배설물, 기어다니는 흔적, 그 다음에 뭐 빙하, 호박이 같은 생물 이런 것들을 화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석이라는 건 생물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생물의 움직임, 행동, 그 다음에 생물에 의한 여러 가지 현상 이런 것들 다 화석이라고 한다. 자, 화석의 생성 과정 보시면요, 과거에 살았던 생물 유해가 땅 속에 묻히고요, 퇴적물이 쌓이고요, 그 다음에 지층이 이제 보통 바다였다 그러면 이제 윤기 상승한 다음에 침식 작용을. 윤기는 땅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걸 말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에베레스트 산맥이 옛날에는 바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솟아올랐잖아요. 그런 것들. 한반도도 옛날에는 바다였는데 솟아올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뭔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침식에 의해서 딱 깎여버리면은 어떤 부분이 드러나잖아요. 그때 이제 화석이 드러나는 거지. 자, 밑에 있는 화석의 생성 조건에다가 벽을 쳐놓고요. 네 가지 조건 기억해 둡시다. 생물이 적으면 안 되겠죠. 생물 개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화석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개체수 밑에 놓으시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예를 들면은 해파리 화석을 본 적 있나요 혹시?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죠? 분명히 해파리도 옛날에 많이 살았다고 하거든요. 조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파리 흔적은 못 봤잖아요. 왜냐면 얘네는 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녹아 없어지거나 사라지기 때문에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단단한 부분 위주로 놓고요. 생물의 뼈, 이빨, 껍질 같은 단단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삼엽충이라고 다 들어봤을 거예요. 단단한 이제 갑옷 같은 껍질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엽충이 남아 있는 거고요. 공룡은 당연히 뼈대가 크고 단단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고요. 매모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상하 부분이라든지 뭐 이렇게 팔다리가 굉장히 두껍고 튼튼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이유가 있겠죠. 생물의 뼈나 이빨, 껍질 같은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퇴적물에 빨리 묻혀버려야 돼요. 예를 들면 산소나 물과 반응을 해버리면은 이제 썩잖아, 그지? 시체가 썩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아있지 않겠죠. 그리고 세균이 뭐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분해를 시켜버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뭔가 예를 들면은 갑자기 뭐 지진이 생겨서 파묻힌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유성이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뭔가에 묻혀버린다든지 한꺼번에 그냥 전멸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훼손되기 전에 퇴적물에 빨리 묻혀야 돼요. 그래서 퇴적물에 빨리 묻힌다 거기다 이제 밑줄여 놓고요. 이 말은요, 심한 지각 변동이 없었다라는 소리도 돼요. 심한 지각 변동이라는 건 갑자기 막 지각이 갑자기 막 무너지고 갑자기 막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그런 것도 돼요. 심한 지각 변동은 또 없어야 돼요. 네 번째, 생물체를 이루는 원래 성분이 재결정, 탄화작용, 치환 등의 화석화작용에다 밑줄여 놓으시고요. 재결정은 녹았다가 뭐 다시 결정이 됐다가 하는 거, 액체, 고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단단해지는 걸 말하는 거고요. 탄화작용은요, 오른쪽,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탄소가 되는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수치된다는 거지. 그래서
유기물이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아서 탄소 성분만 남아있을 때 화석으로 보존된다. 이런 거 참고해 주시고, 이게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석유, 석탄으로 발견되는 거고요. 어쨌건 그래서 탄화작용을 거치고 치환 등의 화석화작용, 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재결정, 탄화작용, 치환 몰라도 되고요. 어쨌건 화석화되는 단단한 작용이 된다. 그지? 녹거나 치환되거나 어떤 다 상관없이요. 다시 단단해지는 화석화 작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화석의 생성 조건 4가지. 일단 기본적으로 많아야 돼요. 그리고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빨리 묻히고 심한 지각변동은 없어야 돼요. 그리고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돼요. 오케이? 예를 들면 뭐 화산이 갑자기 묻혔는데 화산이 터져버렸어. 그러면 걔는 없어지는 거예요. 화석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심한 지각변동은 없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제 밑에 화석의 종류도 중요해요. 거기다 이제 별표 쳐놓고요. 화석은 크게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으로 나눠요. 딱 두 종류이기 때문에 이것만 외워주시면 되고요. 표준은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에요. 시대를 알려주는 시기. 예를 들면 중생대, 공룡, 그 다음에 뭐 고생대, 삼엽중 이런 거 있죠. 특정 시기에 살았던 애들을 보여주는 거를 표준이라고 하고요. 시상화석은 환경을 말해주는 애들. 당시의 환경, 예를 들면 뭐 바다였는지, 육지였는지, 아니면 고사리처럼 육지에 사는데 더운 지역에 사는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표준화석은 시대, 시상화석은 환경이고요. 얘네를 그러니까 표준화석이 되는 조건과 시상화석이 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요거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표준화석은요, 밑줄 할게요. 생성된 시대를 알려주고요. 그래서 보통은 지질시대를 뒤에 나오는 이제 우리 지질시대가 있잖아요. 성캄브리아기,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것도 있는데요.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돼요. 지질시대 부분의 기준이 되고요. 예를 들면, 예를 먼저 볼까? 뭐 삼엽충, 그 다음에 공룡, 뭐 시조새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화폐석, 매머드 뭐 이런 것도 있죠. 매머드는 또 뭐 신생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고사리 뭐 이런 애들, 또 뭐 산호는 바다에 가였다는 뭐 증거가 되겠잖아요, 그치? 그리고 뭐 어떤 특정 조개류 같은 것들. 자, 표준화석의 조건에다 밑줄하세요. 생물의 생존 기간이 짧아야 되고요. 분포 면적이 넓어야 된다. 여기다 밑줄해 놓고요. 예를 들면은 뭐 산호 같은 애가 되겠는데요. 산호는 바닷속에서 오랜 기간 살았단 말이에요.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애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고생대부터 예를 들면요. 고생대부터 지금까지 산호가 남아있는데 얘를 특정 시대에 살았다고 특정 지을 수 있나요? 없죠. 고사리도 마찬가지. 고사리 그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고사리 살아남아 있잖아요. 옛날에는 물론 크기가 달랐어. 고사리가 옛날에는 아파트만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고사리들이 많았으니까 얘네가 유기화돼가지고 석유가 굉장히 많이 묻혀 있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어쨌건 근데 고사리가 점점점 진화해서 작아졌잖아요. 그치? 어쨌건 고사리의 크기는 달라졌지만 고사리라는 애는 계속해서 살아남았고요. 바퀴벌레도요. 옛날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먼 옛날부터 바퀴벌레가 태어나가지고 아직도 살아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특정 지을 수가 없죠. 그리고 포유류들이 대부분은 중생대 말에 중생대 말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럼 이런 애들은 보통은 신생대를 결정짓는 동물령을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랜 시간 살아있으면 안 되고요. 생존 기간이 짧아야 돼. 그래서 특징 첫 번째, 생존 기간이 짧아야 되고요. 분포 범위는 대신에 넓이는 그러니까 넓은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야 그럼 이제 화석이 되는 조건 중에 첫 번째가 개체수가 많아야 되는 게 있었잖아요. 그치?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분포 넓이가 넓은 지역에 이제 짧게 살았다면 그 특정 시기에 고생되는 어떤 뭐 대륙에 예를 들면 매머드가 살았다. 신생대 대표적인 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생존 기간이 짧고 분포 넓이가 넓어야 된다는 거고요. 시상 화석은 반대로 생존 기간이 되게 길어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시상화석은 당시의 환경이다 비추려 놓으시고요. 생존 기간은 길고 반대로 분포 면적을 좁아야 돼요. 아니 당연하잖아요. 바다에도 살고 육지에도 사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바다에 살면 바다에 사는 거고 육지에서 어떤 지역에 습한 지역에 살건지 건조한 지역에 살건지 이런 식으로 분포 면적은 분포 면적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좁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상반되는 특징 잘 기억해 주세요. 엄청 헷갈려요. 근데 풀다 보면 표준 화석은 시대를 말하는 거고 지질 시대의 기준이 되고 생존 기간은 짧고 분포 면적이 넓어야 돼. 시상 화석은 환경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분포 면적은 좁으면서도 생존 기간은 길었어야 돼. 그래서 보살이나 산호 같은 애들 생각해 보시면 생존 기간이 되게 길었지. 그러면은 환경을 나타내주니까 시상 화석 이렇게 생각하시고 삼엽충, 공룡, 화폐석이라든 이런 애들은 짧게 살았잖아. 지질 시대를 구분해 주겠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얘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낫지 않을까 싶어요. 표준 화석의 예를 들면 고생대 삼엽충 같은 경우도 있고요. 뒤에 나오고 있지만 방추치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중생대 같은 경우는 공룡과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암모나이트 알죠? 조개처럼 생긴 거. 조개처럼 생긴 게 아니라 조개 껍데기 안에 오징어 같은 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소라처럼 생겼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게 있고 신생대는 메모드와 이제 화폐석도 뒤에 나오니까 미리 한번 써봤고요. 시상화석 같은 경우는 환경을 나타내요. 산호 같은 경우는 따뜻한 바다가 되겠죠. 따뜻하고 얕은 바다가 되어 있고요. 고사리 같은 경우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를 말해요. 그 다음에 조개 같은 경우는 얕은 바다나 갯벌이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에베레스트 산맥에서 소금으로 된 암석들이 발견되고 조개 껍질들이 많이 발견되잖아. 그러면 옛날에 에베레스트라는 그 지역은 옛날에 바다였었구나. 얕은 바다였었고 융기에서 지금의 산맥이 됐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시상 화석이 됩니다. 오케이? 자, 오른쪽에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 보시면요. 생성 시기를 당연히 알 수 있겠죠. 표준 화석이란 게 기본적으로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 삼엽충이 발견됐다. 고생대 지역의 땅이구나. 고생대 지역의 땅이 바다였었는데 삼엽충도 바다에서 생물이거든요. 바다에 살던 게 육지로 융기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만약에 필석 넘어가고 방추충 넘어가고요. 공룡 너무 잘 아시니까 공룡이 살았던 거는 대부분은 이제 육지에 사는 공룡도 있고 바다에 사는 공룡이다. 그러시면은 바다에 사는 공룡이 나타났다. 그 지역은 바다였겠구나. 육상에 사는 분들 만약에 티라노사우루스, 랩터 이런 거는 육지였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조새가 발견됐다. 그 지역에는 나무가 많았고 얘가 특정 지역에 살았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암모나이트는 바다라는 거고 중생대가 되겠고요. 메머드 이제 추운 이 지역은 추웠다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어쨌건 신생대라는 걸 구분해주기도 하고요. 화폐색은 이제 신생대 뒤에가 나오니까 보도록 하고요. 생성 환경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층의 생성 시기 밑줄에 놓으시고 생성 환경 밑줄에 놓으시면 돼요. 생성 시기는 표준 화석을 통해서, 생성 환경은요 시상 화석을 통해서. 산호, 고사리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생물의 구조와 진화 과정도 알 수 있겠죠.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예를 들면은 조류를 생각해 보세요. 조류의 조상이 시조새잖아요. 시조새의 뼈와 구조를 통해 가지고 시조새는 다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리가 4개가 있었대. 거기에 이제 날개가 달린 거야. 그러니까 날개가 어떻게 달리냐면 팔에 달린 거야. 팔에 날개가 달린 거야. 그런데 새는 팔이 없고 이 손가락이 길어진 거야. 손가락이. 팔은 없어요. 다리만 달린 거야. 그렇죠. 시조새는 팔다리가 4개씩 있는 거고 거기에 날개가 붙은 형태고요. 사지보행의 날개까지 달린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진화를 하면서 팔이 없어지고 깃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만 남았냐면 손가락만 남은 거야. 긴 손가락. 그리고 다리는 남아있자지. 그치? 이런 식으로 뼈의 구조를 통해 가지고 진화 과정을 알 수 있겠죠. 공룡에서 파충류로 진화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지보행을 하는 동물에서 우리가 인간으로 직립보행을 하게 된 것도 뼈의 구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어쨌건 생물의 구조와 진화 과정을 알 수 있다는 거 밑줄에 놓으시고요. 그리고 과거 대륙 분포의 변화도 알 수 있겠죠. 바다였는지 당연히 육지였는지 산맥이었는지 등등을 알 수 있잖아. 그리고 과거 바다와 육지 환경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층의 선후 관계. 지층이 보통 이제 퇴적암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만약에 딱 끊어졌어. 변환 단층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뒤집어졌어. 융기했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공룡이 이어진 선들 있잖아요. 밑에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막 압력을 받아가지고 횡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찌그러졌어. 그러면요 이 지층의 색깔이나 화석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어떤 시대인지를 알 수 있겠죠. 판단할 수 있겠죠. 밑에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메머드가 제일 위에 있었고 제일 아래쪽에는 뭐 A 같은 경우는 산호층, B는 이제 삼엽충, 그리고 C는 암모나이트였어. 그럼 A, B, C는 기본적으로 바다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융기하거나 퇴적돼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 메머드 신생대가 됐을 때는 아 여기가 육지가 됐었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H층부터 보시면요. H층 산호화석이니까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겠지. B층 삼엽충이니까 아 고생대 바다였나 보다. C층은요 암모나이트 화석이니까 중생대 바다였나 보네. D층은요 화폐석이니까 신생대 바다였나 보네. 그래서 A, B, C, D는 이때까지는 이제 뭐 바다였는데 뭐 융기를 했던지 아니면은 뭐 계속 뭐가 쌓여서 퇴적이 됐던지 해서 아 육지가 됐구나. 마지막 2층에서는 신생대 때는 육지가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퇴적층에 대해서 지층의 선관계 혹은 바다였는지 육지였는지 환경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넘겨주시고요. 이제 지질시대 한번 볼 건데요. 지질시대라는 거는 우리 지구가 탄생한 게 45억 년에서 한 46억 년 정도 사이라고 해요. 정확히는 45.67억 년인데요. 45억 년 6,700만 년 전까지 현재 시기 보통 그냥 46억 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건 지구가 탄생해서 현재까지 지질시대라고 하고요. 지질시대를 크게 이제 4개로 분류해요. 성캄브리아 시대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로 분리하고요. 고생대의 앞부분을 캄브리아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캄브리아기 앞에 있는 시기를 산캄브리아기라고 해요. 참고해 주시고 지질시대의 구분 기준은요. 지구 환경 변화로 인한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다. 여기다 밑줄여 놓으시고 부정합 같은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다. 인데요. 부정합은 왼쪽에 이제 용어 정리가 있어요. 대규모의 지각 변동에 의해서 퇴적이 오랫동안 중단되어 위아래 지층 사이가 연속적이지 않은 두 지층 사이의 관계라고 하고요. 보시면은 아까 전에 앞에서 있는 이렇게 뭔가가 퇴적층이 올바르게 쌓여 있는 게 아니라 뭐 구겨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단정하게 쌓여져 있지 않은 것을 부정합이라고 해요. 이빨도 우리가 부정교합이라고 하잖아요. 입이 고르지 않는 걸 부정교합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르게 쌓여 있지 않은 것을 부정합이라고 하고요. 이 퇴적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거나 아니면은 화석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지질시대를 구분한다. 근데 선캄브리아 시대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화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화성캄브리아 시대는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시대 이 정도만 밑줄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요. 생물 개체수가 기본적으로 적었어요. 생물이 탄생하기 기본적으로 초창기다 보니까 유기물에서 생물로 될 때 기본적인 생물 양이 적어졌겠죠. 그죠? 그래서 참고해주고 이때는 또 생물들이 뼈라든지 척추라든지 이런 게 생기기 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쉽게 생각하면 해파리 같은 애들이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기본적으로 다 그냥 화석화되지 않았겠죠. 단단한 뼈나 골격이 없었을 때니까. 그래서 생물 개체수가 적었고요. 생물체에 단단한 골격이 없었고요.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기본적으로 지각 변동이 심했잖아. 그리고 뭐 열과 압력에 의해서도 사라질 수 있고요. 뭐 풍화나 침식에 의해서도 화석으로 보존되기 어렵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캄브리아 이전 시기라고 해서 선자를 붙여 선 캄브리아기라고 하고요. 본격적으로 지질시대를 우리가 이제 판단할 때는 화석에 의해서는 고생대부터 분류를 해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우리가 이제 화석이 나타나기 때문에 생물의 큰 변화를 기준으로 지질시대를 다 구분하고요. 지질시대의 상대적 길이는 밑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5억 년에서 5억 년까지 그러니까 40억 년 정도가 선 캄브리아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거죠. 시간으로 따지면요. 왼쪽 아래쪽에 있는 원 그래프가 있는데요. 성캄브리아기는 몇 시간 되나요? 21시간이고요. 고생대는 1시간 30분, 중생대는 59분, 신생대, 지금 현생 인류가 살고 있는 신생대는 20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은 거죠. 얼마 안 됐다는 거고 앞으로 지구도 더 빨리 이제 급격하게 변화를 하겠죠. 지질시대의 상대적 길이 참고해주세요. 성캄브리아가 굉장히 길다는 거. 밑에 있는 뭐 지질시대 구분하는 거는 알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이제 쭉 한번 나눠볼게요. 성캄브리아는 이제 비교적 온난한 기후가 되겠고요. 따뜻했다는 소리고요. 이제 수차례 빙하기들이 있어요. 빙하기라는 거는 이제 한 번씩 이제 온도가 내려가는 걸 말하는 거죠. 빙하기 왔다가 따뜻해졌다가 왔다가 따뜻해졌다가 하는데 그거는 지구의 자전축에 의해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썰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운석들이 떨어지면서 한 번씩 운석이나 화산 폭발에 의해서 이런 재라든지 뭐
먼지들이 하늘을 가려버리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이런 게 반복됐다는 소리가 되겠어요. 어쨌건 수차례 빙하기가 있었고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화석이 발견되지 않은, 제가 일단 말씀으로 드리고 줄 한번 긋게요. 그 다음에 최초의 생명체가 다 바다에서 탄생하게 되고요. 단세포와 해조류 생물들 위주로 탄생하게 되고, 최초의 광합성 세균이 남세균이 나타나요. 남세균에 의해서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게 형성되고요. 말기 최초의 다세포 생물을 출현하는데 에디아카라 생물군이라고 해요. 제가 이거는 이제 저거 안 적었어요. 일부러 한부리하기는 필요하지 않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부터 다시 정리하면요. 초기에는 비교적 온난 밑줄에 놓으시면 되고요. 중기, 후기, 빙하기 정도만 그냥 밑줄에 놓으세요. 성캄브리아는 근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발견되는 화석이 없기 때문에. 성캄브리아 시대 생물로 넘어가면요, 그냥 발견되는 화석이 매우 드물다 넘어가고요.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에서 탄생, 뭐 그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존층이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치? 산소가 거의 없었어요. 태초의 지구는 이산화탄소 대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대기, 그래서 산소가 없기 때문에 강한 자외선이 도달하겠죠. 강한 자외선, 그리고 태양에서는 방사선, 우주선 때문에 육지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이제 3번이 중요해요. 최초로 광합성한 생물인 남세균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세균 중에서도 이제 광합성을 하는 식물의 조상이 되는 남세균이 탄생하게 돼요. 이 남세균이 광합성을 하면서 대기 중에 산소를 내뿜기 시작하고, 산소가 많아지면서 이제 산소를 소모할 수 있는, 산소를 사용하는, 호흡하는 동물들이 바다에서 생기기 시작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산소들이 뭉쳐가지고 오존층이 형성되죠. 대기에서. 대기가 있는 오존층이 있는 대기층, 무슨 층이죠? 대리층, 대기층. 네, 하여튼 오존층이 있는 층이 생기잖아요. 그 오존층이 이제 자외선을 막음으로 인해서 바다에 살던 육상 생물들이, 바다에 사는 해양 생물들이 이제 육상으로 기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세균이 출현하면서 산소를 방출하기 시작하고, 육상 생물들이 이제 진화하게 돼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스트로마톨라이트 밑줄에 놓으시고요. 요거 용어 정리를 해줘야 돼요. 요 단어는 어쩔 수 없이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남세균이 출현했죠. 그 다음에 산소를 방출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스트로마톨라이트 형성돼요. 남세균 주위에 사는 애들을 이제 스트로마톨라이트 라고 하는데요. 사는 생물이 아니고, 스트로마톨라이트 밑줄에 놓으시고요.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요,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있어요. 최초의 광합성 생물인 남세균이 분비한, 밑줄에 놓으세요. 점액질에 모래나 탄산칼슘 같은 부유물, 무기물 같은 것들이 달라붙어 만들어진 태적 구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트로마톨라이트 그림을 보시면요, 물결 무늬처럼 돼 있잖아요. 남세균이 산소를 방출할 거 아니야, 기체를 방출하잖아요. 기체가 방출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래라든지 뭐 점액질 같은 것들이 이렇게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할 거네요, 그죠? 그러면서 물결 무늬를 형성하겠지, 그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석이 된 걸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해요. 이제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남세균에 의해서 형성된 흔적 화석,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되겠고요. 이게 가장 오래된 생물의 흔적이에요. 생물 화석이 아니야. 남세균은요, 화석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세균이니까, 그치? 골격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는 없어지고요. 이 얘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지역에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흔적이 스트로마톨라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생물 흔적이 가장 오래 남아있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생물 흔적, 스트로마톨라이트 기억해 주시고요. 네 번째, 성캄브리아 시대 말기에는 최초의 다세포 생물, 여기다가 밑줄에 놓으시면 돼요.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게 돼. 이게 에디아카라 생물군 화석이에요. 밑줄에 놓으시고요. 밑에 보시면요, 이제 어떤 생물이 있었던 것처럼, 예를 들면은 뭐 무슨 무늬 같은 것도 있잖아요. 여기 다세포 생물이 살았던 흔적이라고 해요. 오른쪽 보시면요, 성캄브리아 시대 말기에 살았던 다세포 생물이고요. 에디아카라는 건요, 호주에 있는 언덕 이름이래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해파리, 해면 동물 등이 단단한 골격이나 껍데기가 없는 흔적 화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골격이나 껍데기는 없었지만 어떻게 뭐 진흙에 갑자기 묻혔던지 해가지고 그 무늬가 잠깐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유기물이 남았던 건 아니고요. 해파리나 해면 동물들의 그 껍데기 무늬 있잖아요. 무늬 이렇게 어떻게 찍혀가지고 남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탁본처럼 이렇게 딱딱딱 찍어가지고 남은 것처럼 그 무늬가 남아 있는 거를. 근데 에디아카라라는 지역에서 찾았기 때문에 에디아카라 생물군이라고 한다. 주시면 돼요. 고생대부터는 제가 필기로 정리할게요.
번만 더 할 수도 있습니다. 판기하라고 우리 중학교 때 한번 했잖아요. 초대륙 판기하가 이때 형성이 돼요. 고생대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대륙이 다 떨어져 있었어. 그런데 고생대 때 얘네가 다시 합쳐진 거예요. 합쳐지면서 판기하가 되고 또 다시 분리가 되고. 그래서 지금의 대륙이 형성된 거죠. 고생대부터 이제 생물 지형이 급격하게 형성되면서 이제 화석이 많이 남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화석을 분리하면서 고생대라고 이제 지지시대를 정한 거고요. 고생대 초기를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캄브리아이기 때문에 캄브리아기부터 고생대가 시작되고 고생대 앞쪽을 캄브리아 이전 시대로 해서 선캄브리아기라고 한다고 했었죠. 앞에 있는 이제 성캄브리아기 때 남세균들이 광합성을 하고 산소가 이제 쌓이기 시작하면서 대기에 육상 생물이 드디어 이제 출현하게 돼요. 고생대부터 오존층 때문이죠. 그리고 바다에 살았던 애들은 삼엽충. 얘네가 이제 표준 화석에 되는 거예요. 삼엽충 같은 애들. 그 다음에 반추충이라는 것도 있었대요.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완종류는 이제 조개인데 머리가 꽃갈처럼 생긴 조개들 있잖아요. 되게 길게 길쭉길쭉하게 생긴 조개들. 그러니까 조개가 얘네는 되게 컸어. 그런 조개들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류 중에서도 갑옷이 단단한 갑주어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런 형태들 남아있거든요. 심해라든지 아마존에 사는 애들 보면은 갑옷을 입고 있는 커다란 물고기들이 있어. 얘가 이제 이때부터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육지에도 이제 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양서류, 그 다음에 공룡, 그리고 양치식물, 고사리 이끼 같은 애들 있죠. 이제 번성을 하게 되고요. 공룡이지, 곤충. 요때 뭐 잠자리라든지 곤충들은 거의 뭐 비행기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살았던 생물들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컸기 때문에 거의 뭐 건물들을 말하기 때문에 요때 남아가지고 이제 파묻힌 애들이 석유 석탄이 되는 거예요. 이제 화석 연료의 원료가 되는 유기물 양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지. 그리고 파충류가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말기에 파충류와 거시, 소나무 같은 옥수수 같은 거시식물 있죠. 거시식물 출현. 그리고 판기아가 형성되면서 대륙이 갑자기 이렇게 붙으면서 그 안에 있던 바다들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바다들이 살면서 여기 이때는 대부분이 바다에 살았는데 삼엽충, 뭐 완종류, 어류 이런 애들이 대부분 바다에 살았었는데 이 생물들이 살 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없어집니다. 그렇지? 그래서 판기아가 형성되면서 고생대 말기에는 대부분의 생물들이 멸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축 자체가 흔들리니까 뭐 육지에 산다고 해서 안전할 리는 없겠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많은 생물들이 대멸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생대에서 이제 중생대로 넘어갑니다. 중생대는 이제 공룡의 시대가 되겠고요. 신생대까지만 하면 되니까 금방 해요. 공룡이 사는 기후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공룡은 기본적으로 파충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따뜻하고 습한 곳에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따뜻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요. 빙하기가 없었어.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다른 시대는 고생대, 신생대 다 빙하기가 있었거든요. 중생대 때만 따뜻하고 빙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물들이 살기가 굉장히 좋았겠죠. 빙하기가 한 번씩 오면은 생물들이 한 번씩 이제 소멸종을 하게 되거든요. 대멸종은 아니지만. 그리고 요때 중요한 건 판기아가 분리가 또 돼요. 참 어렵죠. 그래서 판기아가 분리면서 요때 생긴 게 대서양이 돼. 인도양이고요.
우리가 과학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외워야 된다니 참. 로키 산맥도 형성되었고요. 안데스 산맥이라고 해서 로키 산맥은 이제 미국에 있는 거잖아요. 미국 서부에 있는 산맥이고요. 요거에 쭉 이어져서 남아메리카 서부에 있는 게 안데스 산맥이죠. 그래서 대서양 이제 유럽과 북미 사이에 있는 대서양, 그 다음에 인도양은 인도 앞쪽에 있는 바다,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이런 것들이 이제 판계가 분리되면서 생기기 시작했대. 그리고 바다에서는요. 중생대의 표준화석이 대표적인 게 암모나이트와 공룡이거든요. 그래서 암모나이트 껍데기를 뒤집어 쓴 오징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번성. 그리고 육지에서는요 이제 대표적인 게 공룡이 되겠죠. 그리고 파충류 전성 파충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시식물. 아까 전에 중생대 말기에 거시식물이 출현했다고 했잖아요. 파충류도 출현했고, 그치? 요때 출현했던 애들이 이제 중생대는 전성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시식물. 그리고 이제 조류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 시조새라는 조류의 조상님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냥 거시 말고 속시. 일반적인 우리 이제 종자식물들 있잖아요. 그리고 포유류, 드디어 포유류가 출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출현했던 것들은 보시면요, 말기에 출현해서 다음 지지시대 때 전성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파충류의 전성기예요. 중생들 때는. 그래서 때는 파충류의 시대에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파충류 시대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말기에 생물 대멸종이 한 번 있어요. 이 이유는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알겠지만 소행성이 이제 공룡이 멸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가설이지만 소행성이 떨어져서라고 하잖아요. 소행성이나 운석들이 많이 떨어졌대 이때. 떨어지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육지 면적도 줄어들 수 있고요. 바다가 넘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행성이나 운석이 떨어지면서 재가 하늘을 가리면서 겨울이 길어졌다고 해요. 빙하기까지는 아니지만 기온이 이제 급속하게 떨어지니까 식물들은 이제 죽고 그런 먹이가 없어지겠지. 그리고 화산 폭발도 되게 많았다고 하네요. 그때는. 네, 여기서 이제 중생대. 그래서 고생대는 대체로 온난한 기후, 그다음에 말기, 빙하기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빙하기가 중학생 때 없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판게아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판게 들어갔으니까. 그다음에 이때 생물종과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화석으로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고생대부터 보통은 이제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육상 생물이 이제 드디어 출현하게 된다. 왜? 남세균에 의해서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가 등장하니까 산소가 오존층을 만들고요. 바다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엽충, 완종류 같은 조개류, 그 다음에 갑오신, 어류가 탄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육지에서는 양서류, 곤충류, 양치식물 같은 커다란 생물들이 이제 번성을 하게 된다. 중생대는 가장 따뜻했고 빙하기는 없었어요.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후, 판기아가 분리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의 지금 현재의 대륙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바다에는 암모나이트, 육지에는 공룡하고 파충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파충류의 시대를 중생대라고 한다. 이 정도. 그리고 생물 대멸종은요. 또 한 번 뒤쪽에 가시면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거든요. 다시 정리하고요. 이제 마지막 신생대. 마지막 끝이에요. 신생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를 말하는 거고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신생대는 초기에서 중기까지는요 온난했대요. 그런데 이제 말기 들어서는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이고요. 지금 말기라는 거는 우리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야. 현재는 지금 간빙기 시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언제 또 빙하기가 올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을 때라든지 여러분들 후세라든지 어쨌건 자손 때가 되면 다시 빙하기가 올 거예요. 그래서 빙하기와 간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간빙기라는 건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따뜻해, 일시적으로 따뜻한 시기. 그리고 이제 이때 현재와 비슷한 수륙 분포를 보이고요. 이제 신생대 때 이제 생긴 게 히말라야 산맥이 융기하기 시작했고요. 바닷속에서
히말라야 산맥이 융기했고요. 판과 판이 만나는 거. 이때 비슷한 지역에 있는 알프스 산맥 유럽에서는 융기를 했어요. 자, 바다 화폐석이라는 게 있고요. 화폐석은 여기 잘 안 나와 있는데 화폐석은요 이렇게 퇴적물이 뭉쳐가지고 동전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처럼 생긴 돌이에요. 돌. 네, 화폐석이라는 게 있고요. 동전처럼 생겨서 화폐석. 그 다음에 육지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포유류들 있죠. 대표적인 이제 매머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새들이 이제 번성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 말기에 속시식물이 이제 출현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신생대에는 속시식물들이 번성하게 되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꽃나무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류의 조상인 현생인류가 탄생하게 돼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나오다가 이제 뭐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이런 애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네안데르탈인 이런 다양한 이제 현생 인류의 종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 싸워서 이긴 애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종이 되게 많았대 옛날에는. 그래서 뭐 키 큰 사람 종, 작은 종, 뭐 다양한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끼리 싸우고 남은 우리가 지금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았다고 해요. 자, 마지막 포유류의 시대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고생대만 우리 밑줄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고생대 한번 볼게요. 고생대는 기후는 대체로 온난화였고요. 말기는 빙하기가 있었다. 수륙 분포는 이제 판기하 정도만 밑줄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판기하 형성에 따른 환경의 변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안생 길이가 달라졌고 해류 흐름이 단순해지면서 기후대의 표현 폭도 좁아졌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고생대 생물이 더 중요하겠죠. 고성대는 이제 고생대에는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오존층이 형성됐고요. 오존층 밑줄에 놓으시고요. 오존층의 역할은 강한 자외선 차단이겠죠. 그러니까 생물이 육상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성캄브리아 시대 때 남세균이 산소 방출, 그 다음에 고생대 때 오존층 형성, 그 다음에 육상 진출. 바다는요 초기에 신생대까지 할 수 있겠다. 바다는요 삼엽충, 완종류 이 정도만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갑주어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육지는요 말씀드렸지만 양서류, 곤충, 그 다음에 양치식물 중에서 고사리 되게 컸다고 그래요. 그리고 파충류, 거시식물, 출현. 말개는 판기하가 형성, 그 초대륙이 형성되면서 그 사이에 바다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삼엽충, 방추충 등 생물 대멸종 일단 밑줄에 놓으시고요. 왼쪽에 이제 남세균에 의해서 광합성을 하고 산소가 발생하면서 산소 농도가 변화하는 그래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 중생대와 신생대. 중생대는요 활발한 화산 활동으로 온실기체 농도 증가, 그다음 중요한 건 온난 기후 지속 일단 밑줄에 놓고요. 수륙 분포는요 함기와 분리 이 정도만 밑줄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서양과 인도양이란 바다가 형성됐고요. 인도가 분리되면서 북산할대, 로키산맥, 안데스산맥 같은 지금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여러 가지 산맥들이 형성됐고요. 중생대의 생물들이 더 중요하겠죠. 바다는 암모나이트, 그다음에 육지는 공룡과 거시식물 밑줄에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의 조류의 조상이 되는 시조새, 그다음 속시식물, 그리고 원시 포유류 출현 이 정도만 밑줄에 놓으시면 되고요. 말개는요 소행성이나 운석들이 충돌했었고요. 화산 폭발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신생대는요 온난 기후가 지속되다가 말기에는 빙하기와 간빙기 반복 이 정도만 그냥 밑줄하세요. 빙하기와 간빙기 반복. 지금 현재는 반빙기 시기다. 수족 분포는요 쭉 내려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 같은 형성. 지금 현재의 수족 분포를 형성했다는 거. 신생대의 생물은요 뭐 바다는 이제 화폐석이라는 게 있고요. 화폐석은 오른쪽 아래쪽에도 있어요. 두꺼운 동전 모양과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석회질 껍질을 분비한다. 그 다음에 육지는요 매머드와 같은 대형 포유류, 그 다음에 속시식물 여러 가지 나무들 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나무들을 번성했고요. 말기에는 현생 인류의 조상이 출현하였다. 이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지질 시대 동안의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를 보시면요. 성캄브리아 시대 말기, 고생대 말기, 중생대에 넘어가고요. 신생대 말기를 보시면요. 전부 빙하기가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빙하기 다음에는 생물 대멸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바로 뒤쪽을 보시면요. 생물 대멸종과 생물 다양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어쨌건 요때 시기가 구분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이요. 대표적인 게 빙하기 때문에 알겠죠? 빙하기가 와서 추워지니까 생물들이 대멸종을 해. 그런데 단 하나 중생 때는 빙하기가 없잖아요. 온도를 보시면은 기온은 영하로 떨어진 기온이 없죠. 그런데도 생물 대멸종이 있었어. 그 이유는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뭐였죠? 소행성과 그 다음에 화산 폭발 때문에 유출한다고 그지? 그때 이제 공룡들이 많이 멸종하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신생대 말기를 보시면요. 지금까지 포함해서 이제 빙하기와 간빙기가 4번, 3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제일 끝에가 겨우 이제 평균 기온이 조금 올라와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언제 다시 빙하기가 올지는 모른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생물 다양성 마지막 대멸종부터 하고요. 다음 주는 우리 자연 선택에 대한 중등 과정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생물 다양성 보전도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냥 어렵지 않고 쭉 한번 읽어보는 내용들이에요. 다음 주 시험은 우리 지진 배워 보니까 뭐 배워요? 고생했어요.